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 수업 갈망하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네요. 뭐, 다들 바빴을 테니까, 예, 저도, 네, 진짜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어제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니코마커스 윤리학 6권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좀 복습 좀 할게요. 네, 저희 복습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 사람들한테 삶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행복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인간의 기능을 탁월한 발휘. 그럼 인간의 기능은 뭐냐? 주로 이성적인 부분과 욕구적인 부분으로 이제 구분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 수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수업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 욕구적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 욕구적 부분을 탁월하게 발휘한 명칭이 성격적 탁월성인데, 성격적 탁월성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용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품성 상태이다,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중용은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 뭐 적절한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절제, 용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중용을 더 잘 택할 수 있느냐, 극단으로부터 멀어지기, 즐거움 경계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그게 2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3권과 4권과 5권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갈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3권과 4권과 5권 같은 경우에는 성격적 탁월성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근데 특히 3권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행위와 비자발적 행위 혹은 뭐 자발성과 무관한 행위 같은 것들을 다루면서 이제 이게 고대의 책임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용기나 뭐 절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통념들을 검토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의 통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들을 약간 좀 정리해가지고 모두가 합의할 만한 합의를 하는 것을 도출하는 이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권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정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의를 성격적 탁월성 중에 탁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의를 다시 또 일반적 의미의 정의와 특수적 의미의 정의를 구분을 해요. 근데 이 정의가 생윤에 나오거든요. 일반적 의미의 정의와 그다음에 특수적 의미의 정의. 그래서 일반적 의미의 정의는 준법이고 특수적 의미의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로 구분되는데, 분배적 정의는 산수적 비례를 따르고 시정적 정의는 기하적 비례를 따른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정의에 대해서 요약하면은 우리는 한 만큼 준다. 그러니까 이건 그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배적 정의. 일반적 의미의 정의는 준법이고 어, 준법 플러스 한 만큼 준다. 내가 5만큼의 일을 했으면은 5만큼 받는 게 맞고,
7만큼의 일을 이했으면 7만큼 받는 게 맞다. 5만큼 일했는데 3만큼 받거나 5만큼 일했는데 7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즉 덜 받고 더 받는 것은 부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부정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5권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도 비싼 책 샀는데 라면 받침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이런 데서 좀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6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3권에서부터 5권까지가 욕구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나머지 이성적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문 같이 이제 첨부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올바른 이성입니다. 영혼의 탁월성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성격적 탁월성이고 다른 한쪽은 사유의 탁월성, 즉 이성적 부분의 탁월성,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지적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했다. 성격적 탁월성에 관해서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이제는 나머지 탁월성에 관해 고찰하되 먼저 영혼에 대해 이야기한 후 논의하는 식으로 나아가자. 우리는 앞서 영혼이 두 부분, 이성을 가진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했다. 이제 이성을 가진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뉘어야 할 것이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는 부분도 둘이라고 가정하자. 하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 원리가 다르게 있을 수 없는 존재자들을 성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서 그 원리가 다르게 있을 수 있는 존재자들을 성찰하는 것이다. 이 부분 가운데 전자를 학문적 인식의 부분으로, 후자는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으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다르게 있을 수 없다. 그 원리가 항상 같다. 그 원리가 같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이거를 학문적인 인식. 이거는 어떤 학문, 그래서 제가 사실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사실에 대해서 성찰하는 부분을 학적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의 원리가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이 욕구적 부분을 성격적 탁월성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은 이 지적 탁월성도 어떤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 똑똑한 거랑 우리의 행동의 영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라는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철학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실천적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학문적 인식 보겠습니다. 영혼이 그것을 긍정하거나 부정을 함으로써 메인은 이거예요. 참을 인식하게 되는 것. 참, 즉 사실. 객관적인 참을 인식하게 되는 것에는 5가지가 있다. 지혜, 학문적 인식,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 그리고 직관적 지성이다. 추측과 의견에 대해서는 허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추측,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의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 중에서 학문적 인식부터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학문적 인식은 증명할 수 있는 품성 상태이며, 우리가 분석론에서도 뭐 덧붙여 규정을 쭉 넘어가서 먼저 학문적 인식은 이 증명할 수 있는 품성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쉽게 보시면은 면역적, 귀납적 추론을 탁월하게 하는 품성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다 싶으면은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는 저는 철학적 지혜랑 실천적 지혜가 메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된 이성을 동반해서 무엇인가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적 품성 상태라고 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예술 잘하는 사람을 이 기회를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는요,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과 관련해서 잘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때 숙고한다는 것은 건강이나 체력과 같은 부분적인 것에서 좋은 것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거를 저희가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곧 행복이겠죠. 행복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나한테 유익한지를 잘 숙고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희가 행복을 어떤 영혼의 탁월한 가장 탁월한 뭐 어떤 영혼의 그 기능에 따른 뭐 영혼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영혼의 활동.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잘 숙고하는 품성 상태를 실천적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약, 뭐 똑같은 말이에요. 참된 실천적 품성 상태로서 인간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즉, 행동의 영역이라는 것을 계속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동과 관련해서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지 어디까지 다 잘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천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행동과 관련된 것은 다 즐거움과 고통과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즐거움과 고통이 모든 판단을 파괴하거나 왜곡시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는 즐거움과 고통이 관련하지만은 즐거움과 고통이 관계하지 않은 행동의 영역,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가령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을 갖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은 즐거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진 않지만은 행위와 관련된 판단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적 지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하는 상태를 이제 실천적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천적 지혜는 이성을 동반한 참된 실천적 품성 상태로서 인간적 조언과 관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실천적 지혜를 이 그리스어로 프루네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틴어로 아마 프루덴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프루던스 이야기하고, 이 프루던스를 주로 이제 분별력과 타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해타산 같은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얻은 것이 내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 타산, 나한테 좋은 것인지를 잘 아는 상태를 저희가 실천적 지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관적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의 원리 자체에 대해서는 학문적 인식도 기회도 뭐 될 수 없다. 직관적 지성이 원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남는 것이다라고 해서 공리, 즉 원리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유클리드 기하학 보시면은 유클리드가 공리들을 몇 가지 유클리드가 공리들을 막 제시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서로 수평하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 혹은 뭐 이거는 90도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유클리드 이게 몇 번 공리야? 이게 5번 공리인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낳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하여튼 증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통찰, 증명 불가능한 뭐 원리에 대한 통찰이 직관적 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종합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철학적 지혜와 제가 왜 실천적 지혜만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리들 자체에 대해서도 참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철학적 지혜는 직관적 지성과 학문적 인식이 합쳐진 것일 것이며 가장 명예로운 것들에 대한 최종점의 학문적 인식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철학적 지혜는 원리도 알고요. 원리도 알고 증명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직관적 지성인 거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학적 인식이니까 이 둘이 결합된 것을 철학적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철학적 지혜는 어떤 자연 만물에 대한 어떤 사실을 통찰하고 있는 지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인간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들 중 최선의 것이 아니라면은 정치술이나 실천적 지혜를 가장 진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즉, 가장 진지한 것은 철학적 지혜라는 거예요. 가장 진지. 또 인간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가정을 해도 사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가령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본성에 있어서 인간들보다 훨씬 시적인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간 그래도 인간 중심주의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라는 이 유니버스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철학적 지혜는 가장 진지한 것입니다. 실천적 지혜보다는 약간 조금 우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너무 극단적인 이분법에서 철학적 지혜가 짱이니까 철학적 지혜만 탐구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인간적인 좋은과 관련해서 두 개를 다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를 다 알아야 한다. 근데 뭐 여기서 보면 자아실현의 지적 탁월성이 애초에 이거랑 두 개랑 구분되니까 이것들을 잘 두 개를 다 구해낼 수 있어야지 정말 완전한 이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식권 설명할 때 다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학습지 부분입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보시면은 7장에서 바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에는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 약간 조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조금 이야기도 길어지고, 여러분들도 또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넘겼습니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뭐,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면 더 좋고요. 자, 실천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철학적 지혜는 생성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활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중 어떤 것도 탐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실천적 지혜는 여기서 말한 이것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탐구 대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과연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냐? 실천적 지혜는 인간을 위해 정의롭고 고귀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관련하는 것이지만, 즉 실천적 지혜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품성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의 특징인 한 이것들을 알므로써 조금이라도 더 실천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적 지혜는 삶의 영역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지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야기 될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이거 7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아크라시아, 의지의 나약. 제가 윤사 시간에 수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중요하다. 행복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행복 정의할 때 가장 완전한 탁월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에요. 활동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즉 행동하는 데에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지만, 이거 읽어보시고요. 예. 먼저 이것들은 영혼의 각 부분에 고유한 탁월성에 의해 설령 양자 모두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반드시 선택할 만한 것임을 알아두도록 하자. 이유는 그거예요. 알지만은 그것이 행동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 알면서 행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 일반적으로는 알면은 행동하게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철학적 지혜 같은 경우는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할 만한 것인데, 심지어 이건 가정법이었는데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들이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만들어낸다. 결론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론. 의술이 건강을 만들어내듯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건강이 건강을 만들어내듯이 철학적 지혜는 행복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 지혜는 행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탁월성의 전체인 지혜를 가지고 그거를 쓰니까 활동시킴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진다.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행복은 활동이에요. 행복은 활동. 그 점에서 우리는 탁월한 지식들을 어떤 활용을 해야지만 행복해집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적 지혜 말하는 것 같아요.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활동하면 행복해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고유한 기능은 실천적 지혜와 성격적 탁월성에 따라 성취된다. 탁월성은 우리의 목표를 올곧게 해주며 실천적 지혜는 목표에 이바지 않는 것들을 올곧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다시 13장에서 굉장히 다 중요하게 또 이제 종합합니다. 저 이것만 하면은 마칩니다. 조금만 더 힘 내주세요. 자, 그래서 실천적 지혜와 성격적 탁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좀 적어볼게요. 인간의 이성적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의 탁월성을 성격적 탁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철학적 지혜도 있지만 제가 실천적 지혜랑도 일단 실천적 지혜만 적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실천적 지혜와 성격적 탁월성은요, 이게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탁월성은, 즉 이거는 좋은 것을 요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요구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 있어 욕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리고 이 실천적 지혜는 이 욕구 달성 방법을 제한하고 이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잘 욕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객관적인 방법들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점에서 성격적 탁월성과 실천적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것들을 종합합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탁월성은 실천적 지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며, 소크라테스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옳게 탐구했지만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모든 탁월성이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며, 그것들이 실천적 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점에 대해서는 옳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조금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구분을 해야 돼요. 실천적 지혜와 성격적 탁월성은요, 분명히 구분되는 행동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성격적 탁월성은요, 이게 모두 다 실천적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격적으로 탁월한 행동들을요, 우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몰랐는데 그냥 이게 우연히가 이제
몰랐는데 우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행동들은요, 우연히 강압적으로 어떤 성격적 타결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한 것은요, 실천적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탁월성이 실천적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어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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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좀 우리가 성격적 엄밀한 의미의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탁월성. 엄밀한 의미의 탁월성 이 개념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방법을 대한 어떤 좋은 것을 요구하면서 방법을 달성하는 좋은 방법도 포함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탁월성은 실천적 지혜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격적 탁월적인 행동들을 우연히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는 모든 탁월성은 실천적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엄밀한 의미의 탁월성은요, 실천적 지혜를 반드시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상호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좀 이해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다시 저한테 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완 설명이 나오는 거죠. 탁월성은 단순히 올바른 이성에 따르는 품성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성에 따른 거, 올바른 이성에 따른 거랑 이성을 동반하는 거, 이거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가는. 그래서 탁월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성에 따르는 품성 상태도 맞긴 한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엄밀한 의미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으로부터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성격적 탁월성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둘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은 여거입니다. 여거. 다시 탁월성은 목적에 결정하도록 반응하면, 즉 우리가 좋은 욕구를 만드는 것인 반면 실천적 지혜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행위하게 한다. 이 욕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제안하고요. 이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구와 이 이행이 조화가 됨으로써 우리는 실제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마쳤으니까요. 조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저희 이번 시간에 이성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것과 변할 수 있는, 사람들마다 상황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철학적 지혜가 관여하고요. 이거는 실천적 지혜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지혜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통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실천적 지혜는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품성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가 이제 행복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천적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천적 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격적 탁월성과 그 관계를 이루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완벽해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메인이에요. 이성적 부분과 욕구적 부분을 모두 탁월하게 발휘하면 행복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저희가 지적 탁월성과 성격적 탁월성으로 구분하고, 다시 지적 탁월성을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로 구분해서 봤으니까 우리는 윤사에서 나온 혹은 생민에서 보게 될 아리스토텔레스를 진짜 정말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권 강독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7권 의지의 나약이 담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세요. 빠이.